예,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4월 20일 총선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보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결국 돌고 돌아서 김종인 전 대표를 선대위원장 영입을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당에 올 때 오셔서 협력받아 주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활용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동안 나름대로 생각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경기를 하면은 그 속의 선거가 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김태현 변호사님. 글쎄요, 뭐 총선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선대위원장이라면 진지게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만큼 황교안 대표로서는 반전 카드가 절실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반론 얘기들도 있어요. 공천이 중요한데 공천 다 끝나놓고서는 이제 뭐 지금 사실은 선거 이슈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화제가 되지 못하는데 지금 선대위원장을 누가 온들 예를 들어 상황이 뭐 좋아지든 나빠지든 변할 게 있겠느냐는 얘기는 있을 수는 있으나 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축구할 때 월드컵 때 이제 국가대표 감독 모셔올 때 우승해본 감독 굉장히 몸값 높잖아요. 어떤 팀을 우승을 시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셔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지금 똑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저 황교안 대표부터 비롯해서 여러 지금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하고 총괄소원본부장 등 지금 미래통합당의 선대 주요 멤버들을 보면 큰 선거를 진두지휘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냉정 없어요. 황교안 대표부터 정치 초년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지금 위원장은 어찌 됐던 간에 진영을 바꿔가면서 두 번의 총선과 한 번의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러니까 월드컵 3회 우승했던 감독이라는 거죠. 이겨본 경험이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이 예전보다는 조금 신선함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의 선대위원장들보다는 훨씬 선거 전략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아마 모셔온 걸로 보입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그런데 오늘 자택 사진과 영상도 나갔지만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 자택을 찾은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는 뭐 소위 버선발 설득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예전에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요. 자택에도 한 번 이상 찾은 것 같은데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 김종인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의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차를 내줬는데 지난번에 말을 했더니 이번에는 좀 더 연해졌다. 나한테 딱 맞다. 지난번에도 와서 이 배우자분이 타주는 차를 커피 든 차를 마셨다는 것이잖아요. 무협지 듣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택에 여러 번 방문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게 영상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공을 들였는데 왜 이렇게 공을 들였느냐 김태현 변호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 우선 계속 황교안 대표는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마이너스 정치를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고 미래한국당의 한송교 전 대표와 공병호 전 위원장이 나갔잖아요. 뭔가 플러스하는 더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선거 과정에서 거물급 인사가 추가되는 플러스 효과가 일어났다. 그 자체가 좀 중요했던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촌철살인의 대가입니다. 기자들이 참 좋아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헤드라인을 잘 만들고 공천은 끝났지만 민주당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을 하나하나 따는 게 아마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대변인단 전체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효과가 아마 이번 영입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자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과거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 영입을 위해서 자택을 찾았었습니다. 저는 뭐 김종인 대표가 우리 당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지금 나한테 답을 드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얼마 안 가서 내가 결심은 발표를 할 테니까 그때 들어보시면 하죠.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4년이 됐네요. 이대원 의원님. 네네. 그럼 그냥 단순하게 김종인 전 대표 합류 정말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까? 김종인 대표는 지금 이미 선거 그림을 다 그려놓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통합당이 과반수는 안 돼도 일당은 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가서 할 일이 없다는 건데
두 가지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큰 그림하고 작은 그림인데 큰 예. 그림은 기본적으로 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러 가는 선거다. 어차피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가려져 있지만 총선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작은 그림은 그 세부적으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대기업은 뭐 알아서 잘하니까 특별히 할 거 없고 아마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할 것 같고 왜 그럼 그렇게 그동안에 그렇게 혼자 단독 선대위원장 내지는 총괄 선대본부장을 원했느냐. 그러니까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먼데 매일 아침에 선대위 회의해서 이것저것 중구난방되면 안 되고 내 전략을 믿으면 정권을 줘서 내 말대로 해달라. 이 얘기였습니다. 여당 움직임도 하나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동지였던 우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간 김의겸 전 대변인과 최강욱 전 비서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그러한 판단을 하셨겠지만 최강욱 선배도 저한테는 선배님이시니까요. 같이 일을 했었으니까 더 많은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더해서 최 교수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달라. 글쎄요,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여당의 이 파열음이 좀 더 심해지는 건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총선에서 어쨌든 표를 분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지지층은 같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사실 지지층이 겹치는 건 뭐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열린민주당이 예를 들면 지지율 올라가면 당연히 더불어시민당은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힘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뭐 당연히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상황에서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이제 총선 지금 뭐 지지율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번 지지율 조사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 쪽이 쭉 빠졌거든요. 그게 결국 열린민주당으로 갔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 구도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이렇게 경쟁하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 예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권 이슈, 여야 이슈 공개 한번 짚어봤습니다.